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 또 아주 특별한 분이신데요. 여러분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적을 만들어낸 봅슬레이 스켈레톤 총 감독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국민의힘 이용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 이용 의원입니다. 고 최숙현이 하는 22살의 어린 나이입니다. 누구에게는 자식이고 누구에게는 동생이고 누구에게는 동료입니다. 제가 이 의원 생명을 걸고 모든 걸 다 밝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의원님 딱 처음 왔을 때 네. 살짝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인생 책방이 지금 1년 넘게 절찬리에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네. 의원님처럼 네.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신 분은 맞아요. 처음이에요. 제가 사실 인책 책방을 나온다고 해서 네. 저희 부자님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근데 좀 편안하게 좀 어떤 대화의 시간이나 의원 되기 전에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좀 의정 활동을 할 건지 네. 되새겨보는 시간이 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격식 있게 양복이나 넥타이를 매지 않고 편안하게 좀 입었으면 좋겠다. 내가 의원이 아닌 나는 아직도 감독의 입장으로서 좀 갔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했을 때 흔쾌히 네. 박수를 치더라고요. 네. 아니 선택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굉장히 화사하시고 네. 이 봄과 어울리는 네. 딱 주인공 느낌이 납니다. 벚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벚꽃. 분홍 벚꽃. 근데 의원님 네. 사실 코로나 여파로 체육계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네. 근데 거는 기대를 어떻게 한 몸에 받고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깨가. 처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예. 제가 작년 21대에 거의 6월에 이제 개원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코로나 여파가 굉장히 좀 심했거든요. 네. 특히나 지금 그 체육 시설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지금은 폐업하는 수준까지 지금 다가왔는데 그렇죠. 체육인장으로서 가장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그분들한테 도움을 어떤 식으로 줘야 될 것인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만나가지고 그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그 제안을 정부에다 좀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했을 네. 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하나의 입법기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법안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정말 실효성 있는 법안의 어떤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운동 선수였고 감독까지 하셨던 분이 네. 의원이 되시니까 네. 금방 그 고충을 이해를 하시니까. 네네. 제가 체육인 입장에서 그분들과의 같은 입장에서 현장에서 분위기로서 대화를 했을 때 그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주고 네. 쉽게 우리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것을 정부에다가 직접적으로 건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말 이제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 저 또한 이제 그분들한테 더 어려운 점이 있다면 네. 언제든지 찾아와라. 네. 우리 국회의원식 338호는 어. 이용의 국회의원실 아닌 체육인의 쉼터로 좀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고속도로 얼음판을 직진하는 눈썰매 감독님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또 직진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보통은 영입 인재로 스카우트가 된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셀프로 공천을 신청하셨다고 들었는데 진짜예요? 저요 하고 손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를 추천합니다. 자기 추천. 제가 스스로 저를 추천을 했습니다. 진짜. 네네. 거기서도 이제 면접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을 시작을 할 때 네. 선수들한테 매일매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메달을 따야만이 우리 후배들 또는 봅슬레이 스켈레톤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좀 더 활성화가 될 거라는 말을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맞는 얘기죠. 예. 네네. 어떻게 보면 선수 입장에서는 동기부여를 받아야지만 그만큼 열심히 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되겠다는 각오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정신무장을 먼저 시키시는 거죠. 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아니면 또 어떤 훈련 과정들 이게 전부 다 좀 열악한 환경에 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과연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똑같이 선수들한테 다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되면 좋은 환경이 이루어질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제 자신을 한번 다시 되돌려 봤습니다. 근데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 다른 무언가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단순히 우리 봅슬레이 스켈레톤만이 아닌 우리 체육인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좀 의사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하겠다. 예. 근데 이제 때마침 우리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선출을 하겠다. 예. 그런 이제 저는 공개사항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고 근데 의원님께서 네. 지금 굉장히 조리 있게 말씀을 잘하셔서 맞아요. 너무 네. 면접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 좀 편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네. 체육을 활동을 하고 체육인이라면 지식의 폭이 넘지 않다는 것을 어떤 편견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면접 준비를 잘 했는데 네. 면접의 시간은 3분이었습니다. 네. 3분밖에 안 돼요? 네네. 어머. 3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뭐 일주일 정도를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네. 네, 준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보면 이제 뭐 위원장님들 예, 예.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님들 계시니까 어. 한 5초 정도 입이 트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어머, 그 3분 중에 5초면 꽤 큰 비율인데. 네. 입만 한번 트면 네. 줄줄줄 나오실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것들이 네, 네. 기억 속에 싹 사라지고 아. 그냥 그렇죠. 현장에 있는 어떤 자연스러움, 예. 체육에 대한 시스템이 현 정부가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잘못된 점을 제가 비판을 좀 하고 더 나아가서 제가 국회의원을 도전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하지만은 국회의원이 안 뽑아주시더라도 네. 좀 체육에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높으신 분들이 아니면 의사결정권이 있으신 분들이 네.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하고 좀 나갔던 부분이 진실이 좀 통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포인트가 주요했네요. 저를 뽑지 않으시더라도 안 오시더라도. 저의 이 의견을 반영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이 겸손함. 그 왠지 순간에 대의. 진정성 점수 확 그러니까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된 사람이다. 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그 비례대표 의원 당선되신 게 18번 18번입니다. 18번이죠. 네네. 국민의힘이 19번까지 당선이 되셨거든요. 와. 조마조마하셨겠다. 정말 안 될 뻔하셨어요. 야,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실 이런 긴장감은 제가 올림픽 때에서 한번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네. 조금 이제 그 긴장감의 내용은 좀 다르지만 네. 올림픽에서의 윤성빈 선수의 금메달 따기 직전과 그다음에 봅슬레이 4인승에서 은메달 따기 직전 네. 긴장감이라는 게 좋은 긴장감이었습니다. 근데 이 비례대표 당선 긴장감은 초조함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할 수 있다, 어떤 자신감과 어떤 성취감, 기대감보다는 네.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예. 내가 이 길을 모든 걸 버리고 왔는데 안 되면 어떨까라는 그쵸. 어떤 긴장감이 굉장히 커가지고 어. 사실 두 번 다시는 그런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이 긴장하셨군요. 예. 다 끝나고 나서 제 시험 성적은 결과는 안 나왔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미래한국당의 한성교 대표님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네네. 우리는 정말로 정당했다. 누구 하나라도 편법은 없었다.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현 봅슬레이 스켈레톤 이용 감독이 정말로 면접을 성취를 봐서 최고점을 받았다는 어떤 그런 네. 내용을 오. 보고 최고점 받으셨구나. 받으셨어요. 네. 그 내용을 보고 옳았어. 체육인들은 그렇게 지식이 얕지 않아.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보여줬고 네. 제 스스로가 혼자 마음속으로 좀 칭찬을 했습니다. 네. 셀프 오늘 잘했어. 공천이었는데도 거기서도 금메달을 획득하신다고. 그래, 맞아요. 그리고 네. 그 네. 당선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실은 근데 그게 더 짜릿해요. 눈 닫고 들어가는 게 뭐든 가장 마음이 효율적이죠. 좋거든요. 네. 괜히 점수 남으면 뭐해요. 맞아요. 이제 우리 이용 의원님의 인생책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인생책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이번에 다시 책을 지금 내셨는데 제목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전작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유명했었고 많은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 참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후에 후속작을 뭘 낼까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 바로 이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낸 겁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의 정치 철학 강의를 모은 건데요. 네네. 이 마이클 샌델 교수는 뭐 하버드 대학의 이제 정치 철학 교수로 워낙 또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켓 앤 모럴이라는 그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과 도덕이라는 네. 강의 제목이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공유했고요. 특히나 시장 논리가 우리 세상의 구석구석 침투해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에 네.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니 의원님은 어떻게 이게 인생책이 됐을까요? 저는 사실 2011년도에 국가대표 총감독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근데 한 1년 정도 이제 선수들과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든지 이제 평창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을 하겠다는 어떤 네, 네. 마음을 가져서 예전과 같이 이제 강도 높은 훈련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해외 선수들과의 표정을 보니까 네. 해외 선수들은 어떤 메달에 치우치지 않고 성적에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해맑고 스포츠를 즐기는 겁니다. 네. 근데 반면에 우리 선수들은 얼굴도 침울해 있고 성적에 너무나 얽매이는 것 같고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선수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과연 이 스포츠란 가치를 어떻게 좀 설명을 할 것인가? 네. 라고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네. 마침 제가 이 마이클 샌델의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가치의 소중함 네. 이 책이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직업화된 스포츠가 아닌 정말로 이 가치 있는 스포츠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에 있어서 큰 이 책의 역할을 좀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도 그렇고 법안을 내거나 아니면 정책을 펼칠 때 계속해서 이 책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예, 예. 이 가치의 소중함, 네, 이 네. 도덕적. 네. 과연 이 도덕적의 가치는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지.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인생 책으로 꼽았습니다. 자,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한데요.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벌금 대 요금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까? 이 벌금과 요금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요. 도덕의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벌금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지불하는 것이고 요금은 그런 도덕적 유무와 상관없이 네. 그냥 단순하게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벌금과 요금을 때와 장소에 맞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네. 무조건 벌금만 매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어린이집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놓은 부모가 자꾸 저녁에 늦는 거예요. 교사들은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네. 이 부모들에게 벌금을 매겼습니다. 아이고.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시면 네. 돈을 내셔야 돼요 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벌금 제도를 도입하니까 네.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가 더 늘어난 겁니다. 아, 그냥 편하게 그냥 돈 내고 어. 늦게 데리러 그렇죠. 가면 돼.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이렇게 그렇죠. 된대요. 바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네. 예전에는 교사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이런 죄책감을 가졌던 마음을 예. 그냥 돈으로 바꿔서 예. 그걸 상쇄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벌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요금을 비롯한 어떻게 하면 이 도덕의 유무를 따져서 네.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어.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스포츠 선수들도 네. 또 그럴 것 같아요. 스포츠라는 게 뭐 가격으로 만약에 금메달을 따면 얼마다라는 거를 돈으로 줬을 때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할 거냐 또 다른 의미를 줬을 때 네. 열심히 할 거냐 돈만 갖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이제 스포츠도 이제 체계화됐기 때문에 네. 어떤 금메달을 땄을 때 금액으로 환산하기에는 이제는 추구하는 시대는 좀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포츠도 계속적으로 어떤 엘리트 스포츠보다는 모든 선수들이 이제 편하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네.
그런 시대를 굉장히 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돈으로 그렇긴 하지만 네네. 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동안에 정말 10년, 20년 열심히 해서 메달을 땄을 때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땀과 노력의 어떤 대가성 금액적으로 부합된다면 그렇게 정의를 좀 내려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네. 선수들 처우는 어떻습니까? 어때 처우는 사실 만족스럽진 않겠지만은 어떻게 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라든가 뭐 외국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떤 스포츠의 이제 정책에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비교 자체는 조금 무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최저 시급 시간당 임금이 한 8,720원 정도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10시간만 일을 한다면 87,000원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하루에 수당이 7만 원입니다. 네. 그래요? 그거보다 어이구, 그렇게 낮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흔히 얘기하는 그 스포츠의 의미와 그 가치에 비해서는 7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 그 가치에 비해서는 좀 저는 적다고 좀 판단을 좀 하거든요. 근데 7만 원씩 우리 선수들이 한 달 동안 훈련을 하지는 못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 스포츠 정책상 한 달에 20일만 시간을 주어집니다. 그러면 7만 원에 20일 하게 되면 한 달에 140만 원을 받고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고 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의 어떤 가치적인 면만 놓고 봤을 때 10년 내지 또는 20년 동안 한 운만 판 선수들입니다. 네. 그 선수들에 비해서는 저는 좀 적다고 조금 이제 판단이 좀 들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평창 올림픽 때 집에 들어간 시간이 27일입니다. 아, 네. 진짜 그것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저한테도 5살과 6살 두 딸이 좀 있습니다. 예. 그두 딸이 가장 미안한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달력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는 거예요. 네. 뭐예요? 오, 들어온 제가 날? 몰랐거든요. 아빠가 온 날? 아빠가 온 날을 그렇죠. 동그라미를 예. 애들이 막 누구세요? 이러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많으면 일주일, 조금 적으면 2주에 한 번씩 좀 집에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횟수가 27일인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루에 7만 원 또는 이제 한 달 통합해봐야 한 14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에 땀 흘리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일을 해왔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적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한참 대회 준비하고 할 때는 네. 수입이라는 게 없는 상태일 것 같은데요, 선수들이. 네네. 프로스포츠나 아니면 인기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직장 운동 경기부라고 해가지고 지자체 또는 시도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게 예. 있잖아요, 실업팀. 네. 근데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실력이 부족한 선수들은 그조차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인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4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좀 있었냐면 국가대표 지도자나 선수들은 수당 개념입니다. 급여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은 어떤 걸로 생활을 하고 큰일이네. 과연 어떤 거를 대처를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국회에 처음 입성하자마자 시행했던 게 왜 학교나 학습에만 비대면 학습이 있냐. 스포츠도 비대면 훈련을 적용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비대면 훈련을 적용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선수들 수당도 받고 예, 큰일 급여를 하셨네요. 받는 그러네요. 거죠. 권진영 씨는 이 책에서 좀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이 뭐였어요? 많이 공감이 갔지만 일단 87페이지 보면 건강 유지를 위한 뇌물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보면 의사들과 보험회사에서 체중을 감량하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또 다이어트 해봤잖아요. 예. 책도 냈었습니다, 의원님. 아, 그래요? 끝나는 다이어트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짜잔 우와. 이렇게 뭐 이야. 복근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 막 이렇게 한 10kg 정도 감량해가지고 오. 이제 식단 조절도 하고 PT도 받고 그랬는데 다시 복리로 돌아가는 건 금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상을 해줘도 예. 이거는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걸 네.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죠. 그 헐리우드 스타들도 네. 다 뭐 작품 끝나면 금방 복리로 굴러가서 요요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금되면 다시 다이어트에 돌아가는. 그나저나 의원님 같은 네. 경우는 스포츠 원래 이제 레슬링을 네, 네. 하셨으니까 체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체중 조절과의 싸움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한 20년 전에 저는 예.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체중 조절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좀 적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막무가내 체중을 좀 감소했죠. 뭐 일주일 만에 뭐 7kg씩, 8kg. 어떻게 해요? 도대체 네. 어떻게 그렇게 감량을 해요? 그만큼 이제 뭐 먹지도 못하고 예. 먹지도 못하는 거에 비해서 운동량은 많아지고. 그 젊은 네. 나이, 어린 나이에. 네. 저는 이제 그거를 대단하시다. 경험을 하고 왔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그 봅슬레이 이제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이 됐는데 네네. 우리 선수들이 처음에 이제 7년 전, 8년 전에는 몸무게가 70kg예요. 70kg라는 것은 순발력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순발력은 좋지만 그 썰매를 무게를 밀고 나가기에는 파워적으로 굉장히 너무 가볍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체중을 늘리면 순발력이 좀 떨어지고 맞아요. 몸이 많이 부러지니까. 네, 네. 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1년 동안 굉장히 고민을 하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짜고 해외의 사례들을 굉장히 좀 많이 봤습니다. 예. 그때도 분석을 한 결과 이제 해외 선수들은 185에 한 100kg 정도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계획을 짜가지고 우리 선수들을 거의 이제 키가 185에서 190 되는 선수를 네네.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100kg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100kg. 왜 실패를 했냐면요. 이거 타고난 체질 능력이었습니다. 해외 선수들은. 성장부터가 달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부분이 네. 이제 음식 조절이었습니다. 섭취 부분. 어. 예. 그래서 하루에 8끼씩을 제가 좀 선수들한테 이제 먹였는데 이 8끼씩이라는 것은 밥을 8끼씩 먹는 게 아니고요. 네.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 그 중간중간에 야채라든지 아니면 견과류라든지 바나나, 초콜릿 등 그런 에너지를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 이제 선수들이 섭취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저희가 살을 찌우려면 밥을 먹고 살을 빼려면 물만 먹고 네. 그런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좀 봐요. 밥심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그만 네. 근육량보다는 어떤 이제 뱃살이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네. 고강도 훈련이 있을 때는 탄수화물 많이 먹이는데 네. 그 외의 시간에는 야채나 채소, 어떤 육류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섭취해서 결국은 훈련량보다도 음식 섭취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네. 그 선수들의 적정 몸무게를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맞는 몸무게를 찾고 3년 걸렸습니다. 그게. 도대체 몇 네. 몇 킬로예요? 킬로 110kg 정도 됩니다. 110kg인데 네. 보디빌더 정도의 몸으로 만들었어요. 예. 근데 보디빌더 선수들이 보편적으로 보이는 형태의 근육은 있지만은 네. 이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관절의 어떤 잔근육들 진짜로 네. 실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육들도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실패의 원인이 저를 한 단계 더 높게 길을 열어준 건데 모든 분들을 다 쫓아가가지고 데이터 분석하고 했던 부분이 지금의 어떤 메달의 성과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분석하고 하셔서 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감독님이 야. 되시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네. 자, 다음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인센티브의 역효과. 예, 인센티브가 이제 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실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일종의 자극적인 성과물을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너스, 보너스. 상여금 이런 것들이 이제 인센티브인 건데 그러니까요. 보통 이걸 주면 그걸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기 네네. 쉽죠. 근데 이 인센티브가 역효과도 있다는 건데요. 네. 고개를 갸웃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90년대에 스위스에서 핵폐기물장을 이제 건설해야 되는데 네. 자기 마을에 핵폐기물장이 들어온다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민 투표를 하기 전에 이 경제학자들이 후보지로 선정된 마을 사람들에게 만약에 우리 마을에 핵폐기물장이 들어온다면 어떠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51%의 주민이 찬성을 한 겁니다. 네. 우리는 시민의 의무를 다 해야 되니까 우리 마을에 적합하다면 받아들여야죠. 네. 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경제학자들이 어차피 조사니까 MSG를 하나 더 첨가를 한 거예요. 네네. 그게 뭐냐면 자, 정부에서 그럼 핵폐기물장 건립을 대가로 여러분께 돈을 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면 나 핵폐기물장 건립에 반대하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표명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물어봤더니 나는 뇌물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걸 뇌물로 인식을 하는군요. 네, 그렇게 의견을 표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시민의 어떤 의무, 시민의 윤리적 측면을
다른 방식으로 가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인센티브가 역효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런 예에서 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스포츠 쪽에서도 뭐 그런 예가 있을까요? 인센티브에 역효과가 나는 예? 인센티브의 역효과는 좀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사례를 직접적으로 좀 어떤 겪진 않았지만은 네. 제가 판단을 잘못했을 때 그런 역효과가 좀 발생했을 거라고는 좀 봅니다. 네.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이제 스켈레톤에서 금메달, 보필드 금메달 따다 보니까 저희가 후원 기업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받는 금액이 한 3억 원 정도의 어떤 포상금이 주어지더라고요. 우와. 감독님 대단해요. 혼자 받으시는 금액이요? 받는 금액이 혼자 3억 원. 근데 이제 좀 이제 마음이 흔들렸던 부분은 예. 이제 제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네.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 포상금을 한 3억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파트 대출금도 갚고 이제 차도 한 10년 됐으니까 위험하니까 좀 차도 좀 바꾸고 아이들 교육도 좀 시키고 그동안에 우리가 좀 못해왔던 어떤 생활들을 여유를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무심장한 말을 좀 던지더라고요. 그럴 만한 돈이죠. 3억이면 네. 그게 해결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올림픽이랑 종목은 저희 이제 국내 지도자가 10여 명이 있습니다. 예. 10여 명이 있지만은 올림픽을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지도자는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IOC 규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다는 못 갔는데 이제 못 간 선수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예.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어려웠을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식구다, 우리는 원팀이다,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상을 할까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약속한 것처럼 나의 보상금은 곧 우리들의 보상금이다 생각해가지고 제 모든 보상금을 다 내놨습니다. 그냥. 네, 3억 원을 다. 진짜요? 네, 3억 원을 다 내놓고 다 n분의 1을 좀 했거든요. 와.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11명에서 다 n분의 1을 했습니다. 네, 어머, 그럼 출전 안 한 선수나 네, 다. 코치들이 다 받은 네. 거예요? 다 고민 받았습니다. 안 하셨어요? 1도 고민 안 하시진 않으셨죠? 고민을 했던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요. 아내의 전화가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와 닿았습니다. 네. 예. 제가 아내한테 이제 보답해 줄 수 있는 게 앞으로도 계속 감독 생활을 하게 되면 집에 소홀할 건데 어떤 금액적으로라도 좀 아내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좀 마음이 흔들렸지만 한편으로는 그 흔들린 마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죄책감이자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감독으로서 그동안의 7년 동안 우리 제자들이나 우리 동료들한테 했던 말이 내가 너무 지금 이 한순간의 생각이 부끄러운 행동이었구나. 잠깐의 순간 그 마음이 예. 정말로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이라는 것은 다음에 올림픽 따면 메달 따면 받을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어때요? 올림픽에 금메달이 그렇게 쉽습니까? 의원님, 저는 그럼 매일 수치스러워야 돼요. 아니 의원님이 돈을 좀 적게 받으시고 아니 뭐 좀 적게는 아니죠. 정말 n분의 1로 나누시고 네. 대신에 n분의 1에 해당하는 인망을 얻으신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2억 5천을 써서 아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용 의원님을 아니, 그러면은 응원하는 후배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허인님 같은 경우에는 3억을 받았어. 그러면 n분의 1 할 수 있어요? 저는 원팀이 없어서 혼자 활동해가지고 근데 역효과보다는 네. 그에 따라서 굉장한 성과물이 좀 나타났습니다. 뭐냐면 어. 그게 이제 뉴스로 전파가 되고 네. 기사로서 보도가 되니까 각 기업에서 리더십에 대한 강연이 굉장히 어머 이거는 강연료가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거든요. 인생이 이런 거구나. 굉장히 크잖아요. 기업 강연료 예. 1회 하는데 뭐 수백만 원씩 네, 네, 받고 네. 이제 그렇죠, 그렇죠. 저도 평창 금메달 이제 감독이고 그래서 그 리더십 뭐 자신에 대한 어떤 보상금을 네. 받지 못하는 후배들과 동료들한테 n분의 했다는 그게 그 하나만으로도 50회 이상은 강연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이상의 성과를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의원님은 정치하실 자격이 정말 충분히 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자,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마지막.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 예. 이 책을 펼치면 네. 앞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례들이 제시가 됩니다. 네. 이를테면 교도소 감방 업그레이드 와. 1박에 82달러 네. 그리고 인도인 여성의 대리모 서비스 6,250달러
미국으로 이민하는 권리 네. 50만 달러.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이걸 돈으로 살 수 있나 네. 싶은 항목들에 대해 값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당시 이렇게 돈을 내고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사고 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이클 샌들 교수가 우리 사회에 어떤 좋은 것들이 상품화되는 순간 그것의 가치는 반드시 변질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삶에는 지금 대다수의 것들은 상품화되고 있지만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이를테면 그것은 교육이라든가 또 정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우리 각각의 부문에서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예. 위한 방안으로 공적 토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요. 우리 저기 권진영 씨가 네. 그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가치를 돈으로 아마 환산을 하면 얼마가 될지 이걸 조사를 해왔습니다. 예. 네.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 규정에 따르면요, 금메달과 은메달은 순은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그 금메달은 여기에 순금 6g 이상을 도금을 하고 있는데요. 평창 올림픽 금메달의 무게는 586g입니다. 네. 은은 580g, 그러니까 38만 9천 원, 금은 6g이니까 27만 7천 원을 합해서 66만 6천 원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평창 동계올림픽 금은 동메달의 의미는 한국 선수가 메달 1개를 획득함으로써 발생하는 무형의 경제적 가치가 최소 1,760억 원에서 최대 2,6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그 메달에 있는 거죠. 네네. 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또 그 메달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사고 팔아서 안 되는 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의미적인 단어는 네. 많이 있겠죠. 뭐 우정이랄지 사랑이랄지 뭐 네. 가족이랄지 많은데 네. 저는 이제 인생에서 딱 하나를 뽑는다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스포츠인으로서 메달, 아, 예, 그 영광적인 순간이죠. 네. 이 메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금메달, 은메달, 뭐 동메달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금메달이나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동안에 자기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바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제가 볼 땐 돈으로 환산하기보다는 인생의 하나의 설계라고 할까, 계획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목적지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그런 거라고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그럼 후배 선수들한테 어떤 토대를 마련해 주고 싶으세요?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되는 부분이 네. 이제는 좀 국위 선양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변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네. 이제 스포츠도 이제 선진화돼가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단순히 성적 지상주의에서는 좀 회피를 좀 하자. 네. 예. 만약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좀 제도 개선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가장 부러웠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해외 선수들은 즐기면서 하는 스포츠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 직업이 있습니다. 사진 기자라든지 네. 또는 음식 요리사라든지 또 네. 변호사 직업, 영화 뭐 감독. 우리가 매년 4년마다 올림픽을 이제 겪고 TV를 보면 매년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아, 저 선수는 축구 골키퍼인데 영화 감독이에요, 네. 직업이. 아, 저 선수는 유도 선수인데 직업이 마케터입니다. 뭐 다양각색한 어떤 직업군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나라 선수들은 보면 스포츠를 직업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한 30년, 50년 동안 흘러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좀 바꿔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 의사들도 정말 즐겁게 동호회 스포츠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1년에 연가를 낼 수 있는 게 20일에서 21일입니다. 과연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20일만 소요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안 제가 되죠. 현장에서 경험한 결과는 최소 6개월, 많게는 2, 3년입니다. 네. 그것도 정말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예. 그렇다면 제도 개선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스포츠 인권 문제인데 네네. 네. 작년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최숙현 선수가 네. 집단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때 참 많은 분들이 분노했고 네. 그중에 또 의원님도 계셨잖아요. 최숙현법을 제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또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근데 작년 8월 4일 날 최숙현법이 어떻게 보면 통과가 본회의에 통과됐잖아요. 네. 그 최숙현법을 이제 통과가 된 후에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적으로는 최숙현법이
그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을 좀 강화시키는 역할이 굉장히 네, 컸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 또는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떤 인권을 이제 보호하는 게 두 번째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쭉 이제 지켜온 바로는 스포츠 윤리센터가 그 기능을 좀 더 부합시키려면 지금 신고 건수가 한 500여 건이 되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예산 부분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늘려야 될 부분이고 네. 좀 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한다면 단순히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향하는 바보다는 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가 이제 체육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이제 거점별로 어떤 스포츠 윤리센터가 됐던 아니면 인권 보호센터가 됐던 네. 스스로 이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실행하는 정치인이 좀 되고 싶습니다. 실행하는 정치인. 예. 이제 정치인들이 어디 간담회를 간다든지 어떤 현안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나간다든지 갔을 때 정말 의견 수렴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네. 근데 과연 그것을 의견 수렴을 들었을 때 실행하는 의원님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과연 그걸 법안까지 그들의 고충을 해소화시키는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인으로서 현장에 가서 의견 수렴을 하게 되면 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행에 옮겨서 네. 법안까지 발의하는 데 목적을 좀 둡니다. 그래서 단순히 얘기를 듣고 보여주기 위한 정치가 아닌 실행 가능한 정치를 하는 게 최대한 정치인으로서 목표입니다. 네. 아유, 많은 분들이 참 특히 스포츠 네. 후배들이 들으면서 굉장히 오늘 이용 의원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우리 권진영 씨 오늘 의원님하고 만남 어땠어요? 아, 의리 그냥 남자답고 의리 있으시고 직진하시고 네. 이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 네.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의리. 예, 허위평론가 이 책에 대해서 네. 좀 정리해 주시죠. 이 책과 관련해서 마이클 스윈들이 시장 경제 폐해를 흔히 사람들이 탐욕을 부려서 그렇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탐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원래는 시장 논리가 지배되어 있지 않았던 영역들에 네. 시장 논리가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말하자면 시장 경제에서 시장 사회로 우리 세계가 전환되었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거다. 그러면 우리는 시스템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의원님이 인생책으로 고르신 거지만 네. 우리가 시민의 의무, 그런 공적 토론을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참고문헌으로 삼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네.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가치가 높다. 다른 가치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요즘 시장은 그런 것들을 다 돈으로 환산한다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또 그렇죠. 얘기해 주는 예. 건데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에 스포츠맨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스포츠를 계속 장려하는 이유도 그 스포츠맨십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의원님의 스포츠 선수로서의 정신과 네. 또 정치인으로서의 정신도 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네. 그런 가치가 높은 거라고 저는 오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시청자분들하고 예. 어떻게 보면 이용 감독으로 또 익숙한 시청자분들도 네, 많으실 네. 것 같은데 네. 정치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네. 이제 기회를 좀 드릴게요. 이제는 이제 스포츠의 감독이 아닌 정치인으로 좀 입문을 한 지 벌써 어느덧 1년이 좀 지났습니다. 1년 정도 많이 좀 달려봤는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인생 책방, 그다음에 제 인생 책을 꼽아보면서 다시 한번 제 1년의 세월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인생 책방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이 좋은 시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꼭 함께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인생 책방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면접에서 최고점 받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의원님 뭐 금메달 감독이시지만 또 금메달 정치인 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각 분야 전문가의 책 리뷰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일정액을 내고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새로운 유통 서비스를 구독경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현재 몇 개의 구독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구독경제 분야의 전문가 전호겸 센터장이 낸 이 책은 최근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구독경제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사회적 현상과 변화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구독경제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날카로운 분석을 함께 책 안에 담았는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한 관련 산업이 어떻게 성장할지 궁금한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팝의 성공 방정식을 소개한 책입니다. 국내 주요 방송사의 뉴욕 특파원이 세계 대중음악의 본고장에서 K-팝 종사자, 연예 기획사 관계자, 미국 현지 팬들과 직접 만나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과감하게 섞어라, 팬덤으로 승부하라, 팝의 본고장에서 활동하라, 다양한 스토리 콘텐츠를 만들어라 와 같이 막연한 자부심이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 K-팝 현상에 접근하며 세계 대중문화 시장의 정점에 우뚝 선 K-컬처 저력의 성공 전략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10가지로 정리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K-컬처와 K-팝의 성공 비결이 궁금한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독서의 길잡이가 돼줄 전문가의 서평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유명한 예일대학교 셸리 케이건 교수의 동물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셸리 케이건 교수의 윤리적 관심은 인간의 죽음을 넘어 동물의 삶까지 아우르며 확장되고 있는데요. 책에서 그는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의무론적 권리, 그리고 윤리적 공존에 관해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평자 서울대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는 저자와 같은 입장에 서서 소외된 계층이나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혜택을 보장하는 것처럼 인간 중심 문명 속에서 소외되고 착취되어 온 동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인간 중심 문명 속에서 약자인 동물 윤리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1812년 평안도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반란에 대해 새롭게 조망한 책입니다. 재미 한국사학자인 저자 김선주는 홍경래난이 실패한 이유에 주목하며 반란에 참여한 인물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평자 배진영 기자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홍경래난의 원인은 계급이 아닌 지역차별이었다고 언급한 저자의 결론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이 비춰진다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 갈등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경래의 난이 품고 있는 의미와 역사적 가치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 책을 통해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책 인간섬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로 난민들의 고통을 세계에 알린 장 지글러의 책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할 수 있다. 1948년 제3차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세계 인권선언문의 내용인데요. 내용이 공표된 지 70여 년이 흐른 지금 난민들의 현 주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자는 유엔 인권위원회 자문위원회 자격으로 그리스의 난민 캠프를 방문해 보고 들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서평자 김성진 덕성여대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고자 하는 난민 캠프의 비인간적인 상황을 짧지만 강렬한 톤으로 보여주고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어떻게 상업화되고 부패와 연결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하며 소감을 전했는데요.
난민 인권과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인간섬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